언더 더 실버 레이크는 데이빗 로버트 미첼 감독의 신작이고요. 전작인 팔로우로 아주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었죠. 언더 더 실버 레이크의 내용은 정확한 배경 설명은 없지만 연예인 지망생인 것 같은 주인공 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여성과 약간 호감을 가지면서 좋은 분위기를 형성했는데 다음 날 갑자기 그 여인이 자취를 감춥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어디로 갔는지 여러 가지 단서를 찾아가면서 미스테리를 해결하는 영화입니다. 일종의 추리극이라고 할 수 있고요. 판타지스럽기도 하고 가벼운 데이빗 린치 감독 영화의 분위기가 나는 영화입니다. 간만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영화를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전 영화의 취향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오죠. 영화의 시작을 지나고 앤드류 가필드의 집이 나올 때 알프레드 히치콕의 이 창이 떠오르거든요. 이 창의 순간을 딱 지나면 로만 폴란스키의 차이나타운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현대극의 느낌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일종의 하향 곡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반으로 넘어가면 40, 50년대 필름 느와르로 확 전환이 됩니다. 영화를 전체적으로 이 분포곡선처럼 보이게 만들거든요.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40, 50년대 필름 느와르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던 그 암담한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데 영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영화 제목에도 나오는 실버 레이크는 실제 지명이기도 한데요. 여기가 원래 과거에는 여러 아티스트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고 어느 순간에 이 동네가 굉장히 힙한 동네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LA의 숨은 명소로 불리는데 현재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라이언 고슬링이라던가 제임스 프랭코, 레이첼 맥 아담스 같은 배우들이 살고 있고 당연히 지금은 집값이 아주 비싼 인기 있는 동네가 돼버렸죠. 이 영화 굉장히 게임 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우선 영화가 총 5일 그리고 나중에 플러스 1일로 전개되는데 게임의 6가지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컸어요. 영화에서 제시되는 미스테리들이 보면은 이게 이유도 없고 납득하기도 쉽지 않은 그야말로 막 주어지는 과정들인데 또한 미스테리가 발생되는 과정도 매일 주변에 있는 NPC로부터 그러니까 동료들이 있죠. 그 동료들로부터 뭔가 이상한 임무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수행한다 라는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또 하루가 끝나고 잠에 드는 과정은 한 스테이지가 끝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로딩 과정 또는 게임을 진행하다가 막히니까 이전의 세이브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정처럼 보이더라고요. 데이빗 로버트 미첼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 때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40, 50년대 느와르 영화들을 아주 많이 감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언급한 게 프리츠 랑이라는 무성영화 후기와 유성영화 초기를 거쳐가면서 많은 유명한 작품들을 내신 감독님이고요. 2번째는 본인이 어릴 때 즐겨했던 80년대 어드벤처 게임들, 원숭이 섬의 비밀, 이제 아이템을 찾아가면서 계속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게임이죠. 전체적인 톤은 헐리우드를 딥딱 까는 거죠. 이 영화 엔드 크레딧을 잘 보고 있으면 뜬금없이 네스호의 괴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스호의 괴물이 뭡니까? 바로 실체 없는 허상이거든요. 이 영화야말로 헐리우드적 삶이라는 실체 없는 허상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 거죠. 감독님이 언더 더 실버 레이크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정의를 내리신 게 있는데 바로 영화나 음악, 잡지 같은 여러 가지 대중문화에 숨은 의미가 있다. 우리는 그 대중문화라는 호수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거다.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이게 환상인지 망상인지 알 수 없는 화면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스테리를 추적하는 추리물의 구조를 띠고 있는데 추적의 과정을 보면은 미스테리의 과정도 그렇지만 그 결과도 이게 뭐지? 이런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지? 싶은 결과들이 계속 이어져요. 중간에 보면 친구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미스테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얘기가 됐었는데 요즘은 모든 미스테리가 풀려가지고 이제 미스테리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시대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초반과 후반을 상징하는 고전 영화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초반에는 로렌 바쿨과 마릴린 먼로가 등장하는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헐리우드라는 이 세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일확천금의 꿈을 노리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 그 꿈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영화 후반에서 보여주는 고전 영화는 신체 강탈자의 침입이거든요. 지금 괴물이 나타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끔찍한 사태에 이르렀다는 절규로 끝나는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데 진실일까 허상일까? 이 영화에서 말하는 건 결국 허상인 것이죠. 감독님이 이 영화의 제작 의도를 밝히셨는데 원래 미시간주 출신이라서 이제 영화 쪽 일을 해야겠다 해서 로스앤젤레스로 넘어왔고 광고나 예고편 편집 등을 하면서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 느낀 게 미국은 부촌이 산 위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감독님이 느낀 게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낼까? 저기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다가 각본을 쓰시게 됐다고 하고요.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아주 그런 밝은 면을 가진 도시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또 생활 자체가 아주 어려운,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공존하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분단된 도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느와르 영화의 영향을 받은 거는 바로 그 느와르 영화가 도시의 이런 다양성을 표현하는 데는 아주 제격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언더 더 실버 레이크 영화의 느와르 영화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주인공이 처해 있는 현실, 아마도 영화에서 이 주인공은 실패한 연예계 지망생처럼 보이는데 그런 실패한 연예계 지망생인 주인공이 자신의 망상으로 말도 안 되는 미스테리들을 상상해내고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보면은 노숙자 킹, 풍선을 든 이상한 댄서, 예수와 드라큘라의 신부라는 이름을 가진 이상한 그룹, 부업을 띄고 있는 신인 여배우 등 사실 현실에서 과연 이런 캐릭터가 존재할까 싶은 그야말로 망상적, 환상적 캐릭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영화가 다루는 공간적 상징들이 있거든요. 앤드류 가필드가 사라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떤 건물 옥상에서 벌어지는 파티에 찾아가게 되죠. 파티에 들어갔을 때 옷핀을 나눠주는 여성이 연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감독이 헐리우드를 보는 시점이 연옥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연옥 공간은 7개의 구역으로 구성된 산이거든요. 현대로 치환하자면 결국 빌딩인 거고, 그 빌딩에서 사람들이 더 높은 곳, 스타, 별을 향해서 올라가는 꿈을 꾸는 공간인 것이죠. 이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높은 지점에 이르는데 그 별을 넘어선 존재들, 이 존재들은 그 다음 삶을 꿈꾸면서 지하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는 시점이 2011년 여름으로 나오는데 왜 그렇게 특정 시기를 정했냐? 바로 각본을 썼을 때가 2012년이고 그때 감독님이 느끼셨던 건 사람들이 지금 누리는 대중문화가 새롭다고 계속 생산되는 음악이든지 영화든지 모든 게 과거에 이미 생산됐던 대중문화의 카피 버전 정도로밖에 안 느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영화에도 아마 그거를 반영해서인지 디지털 문화보다는 아날로그적인 이런 소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3일째 밤쯤으로 기억하는데 주인공이 송라이터라고 하는 어떤 인물을 만나면서 가장 크게 증폭됩니다. 이 송라이터라는 인물은 주인공이 어떠한 예술을 가지고 현실에 저항하는, 현실을 타파해 나가는 그러한 롤모델로 삼고 있는 커트 코베인마저도 내가 그냥 적당히 써서 던져준 노래, 그냥 걔가 노래 부르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연예계의 흑막,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캐릭터지요. 영화를 보다 보면 반복적으로 3명의 여자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이게 과거에 헐리우드에 존재했던 찰스 맨슨과 컬트 집단을 좀 비유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앤드류 가필드가 연기한 주인공의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방세가 밀렸어. 방세를 내야 되는데 영화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방세를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유추할 수 있는 게 이 캐릭터는 배우라든지 또는 감독이라든지 돈을 벌었던 인물이라기보다 어떤 한탕, 이를테면 끝내주는 시나리오 한 편을 만들어서 돈을 번 다음에 헐리우드, 특히 실버레이크의 삶을 유지하는 인물로 볼 수 있겠죠. 어떤 한탕의 기억들, 그리고 더 이상은 이걸 못 해낸다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걸 찾고 있는 중인 거죠.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듯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미스테리를 풀고 나서 마주치는 결과물들은 다들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돼? 싶은 수준이지요. 제가 지금 도대체 이게 현실인 거야? 그냥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망상인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환기시키게 하죠. 그리고 영화에서 중요한 또 소재로 쓰이는 게 부엉이 얼굴을 한 여인. 이 여인이 나타나면 남자를 유혹해서 남자를 죽이고 간다. 아즈텍 문명이나 마야 문명에서 부엉이가 상징하는 게 죽음과 아주 밀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쓰인 것 같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코드가 이 영화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인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요절하거나 사망한 연예인들이 많이 언급이 되죠. 너바나의 멤버였던 커트 코베인의 포스터가 붙어 있고, 사라졌던 여인이 나중에 풀장에서 알몸으로 수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를린 monroe의 미완성작인 Something's Gotta Give라는 영화에 그대로 나오는 장면을 갖다 쓴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을 연기한 이 영화에서 사라진 여성이 바로 또 사망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외손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의도적으로 쓰인 것 같고요. 캐릭터 자체가 헐리우드에 거의 매몰된 인물이었다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한 방편으로서 자기 삶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와중에 결국 이걸 깨닫고 실질적으로 떠나든지 아니면 죽음을 통해서 헐리우드를 벗어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주인공은 마지막에 자신의 방을 드디어 벗어나와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온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주인공이 만들어낸 그 망상 게임 속에서 스스로 벗어난 것인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자신의 게임을 버리고 무언가 새로운 게임의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주 괴이한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개도살자 이야기죠. 또한 여기에 부엉이 여인, 영화 끝날 때까지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거든요. 헐리우드에서 수많은 괴상한 이야기들, 기이한 소문들이 떠돌지만 실체가 밝혀진 건 별로 없다는 거죠. 분명히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되고 사라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영화 내내 전봇대라든지 벽에 붙어있는 건 전부 다 개를 찾아달라는 개에 관한 실종 신고거든요. 인간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완전히 실종된 세계가 바로 헐리우드인 거죠. 이 상징의 세계에 속지 말고 당신 자신의 삶을 유지하라는 것. 그게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거죠. 별점이 2.75입니다. 미스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저는 지루하다고 느꼈어요. 조금 더 스피디하게 진행을 했으면 더 몰입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엔딩은 모르겠습니다. 느와르 영화의 느낌이 많이 나서 그거를 간파하고 보신 분들은 괜찮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겨우 이거야? 이거 하려고 그 쌩 난리를 쳤나? 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뒤로 갈수록 조금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별점이 조금 깎였죠. 제 별점은 4개입니다. 전 이 영화를 아주 만족스럽게 봤고 고전 영화를 아주 좋아하셨고 그런 스타일들이 현대 영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보고 싶다면 언더 더 실버 레이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별점은 3개 반입니다. 특히 고전 영화를 좋아하시고 고전 영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서 뭔가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거라 확신합니다.